자, 안녕하세요. 입추의 여지가 없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온 건 아니고 꽃이 그렇게 입추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 꽃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이게 그 정초 기도를 맞아서 월정사에서 화엄 대법회, 그러니까 화엄경을 독송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화엄경의 또 다른 이름이 자파엄식이라 그래요. 자파엄식. 모든 꽃들이 이렇게 장엄한다. 화엄이라는 게 꽃의 장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들을 보면 다 다른 꽃들도 있고 어떤 거는 같은 꽃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단풍이 다 서로 색깔들이 다른 색깔들을 내고 있지만 그게 어우러져서 단풍이라는 아름다움을 내는 거지 단색이면 이게 안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개인적인 그다음에 각각적인 것들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하게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것을 최고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누구에게 희생해서 전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전체가 완전성을 가지는 이러한 구조를 화엄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엄의 1단계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더 발전하면 좀 더 복잡한 데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상즉상입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데 거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필요 없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개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전체가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 그런 거를 화엄이라고 그래요. 화엄이라고. 삼계화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삼계화택? 삼계화택이 뭔 뜻이에요? 삼계가 다 꽃의 궁전이다 이렇게? 맞아요? 그냥 농담 삼아 해봤는데 너무 분위기가 쎄한데 삼계화택 그거는 이제 이 세상은 마치 불난집과 같다 뭐 이런 뜻이고요. 제가 전에 그런 농담도 했었어요. 사면초가 사면에 집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네 방향에 초가집이 있어서 불이 나면 참 무섭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농담 잘못하면 단두대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야 이거 뭐 시민혁명이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이 꽃으로 이렇게 장엄돼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체가 조화롭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 화엄에서는 그 세계가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절이 이제 화엄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절이거든요. 맨 처음에 자장률사가 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는데 그게 이제 문수화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BTS 아시죠? BTS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남자 그룹 중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들은 BTS고 방탄소년단이고 그 다음 여자는 블랙핑크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처음 들어봤으면 조선족인가 뭐 의심해봐야 돼요. 이게 한국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 세계의 국위를 떨치는 그런데 BTS 혹시 노래 아세요? 노래 제목이나 이런 거 아세요? BTS 모르는 사람은 없죠? 블랙핑크 노래 아세요? 그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하나의 노래가 유행하면 전 국민이 그걸 부르거든요.
소녀시대가 소녀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소녀시대가 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지지지지 하면 그냥 전체가 지지지지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CF에도 계속 그 노래가 나오고 라디오를 틀면 그 노래가 나오고 요즘은 근데 뭐 라디오를 듣지도 않으니까 라디오가 존재하나? 이런 정도 생각?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통일성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에. 그러면서 점점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공통 관심사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실 저는 그러한 현상이 시작된 게 오늘날은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거든요.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첨예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가 지가 골라서 본다니까? 전에는 TV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 마루에 하나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틀어놓으면 나는 쉽게 말해서 야구가 싫어. 안 보면 돼. 돌릴 수 있는 권한도 없어. 아버지나 이렇게 가장이 바둑 좋아하면 난리 납니다. 그치? 짜증 진짜 지대로 났지. 그게 아는 사람은 재밌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마라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돌 한 두어 개 놓고 저희 도대체 뭐 어떤 경우는 막 10분씩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바둑이 그나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왔던 거는 알파고 때 들어온 거고 여자분들은 사실 바둑 안 좋아해요. 바둑 안 좋아해. 그냥 여자분들이 알파고 이전에 바둑 아는 거는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철수 영희와 더불어 삼각구도를 형성하는 바둑이의 존재. 그게 바둑에서 나온 거예요. 흑백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바둑이에요. 걔 이름이 바둑이.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이 참 성공할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옛날에 이제 김지장 스님, 김교학 스님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원래는 김지장 스님이에요. 그 김지장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 가실 때 개 데리고 갔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때도 신라시대 때 반려견 이야기가 있는 거야. 이거 참 진기하지. 연원이 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남성, 여성과 더불어서 바둑이가 나왔다. 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반려견 문화를 어떻게 선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물론 뭐 잘 해석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개판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그 바둑이라고 하는 게 내나 그 바둑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재밌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재밌어.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보는 것만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생각들이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게 발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체가 다양화되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더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하고 이렇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정치판도 그렇고 이게 이런 식의 첨예화된,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성, 여성 이렇게 페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 대립구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첨예화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앞으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들 거다. 우리나라 예산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애를 안 낳는 문제. 이번에 지금 0.8대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0.7대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OECD 1위입니다. OECD 1위가 아니고 전 세계 1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삼성이 반도체 1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삼성은 반도체 1위 아닙니다. 원래는 인텔이 1위고 삼성은 이제 인텔하고 삼성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해서 좀 나뉘는데 그나마 삼성이 1위 하던 쪽도 대만의 TSMC한테 밀렸고요. 진짜 우리가 1위 하는 거는 출산율 저조한 거 1위.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이런 거 진짜 세계 1위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애를 안 낳는 것도 애 낳아서 힘든 것보다 그냥 내가 잘 편히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를 낳는 나이들도 굉장히 뒤로 늦춰지고 있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결혼식이라고 가봤더니 신부가 염색하고 들어왔더라고. 아, 있어요. 제 염색하고 들어와. 신부가 염색하고. 아니, 30대 초반만 돼도 하얀 사람 있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그리고 신랑은 이렇게 달마대사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그래 나는 출세하겠다 내가 이랬다. 원래 앞니마가 훅 이렇게 벗겨지면 출세한다. 근데 그거는 젊었을 때 넓은 거하고 이게 사가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깎은 거예요. 이거 의심하지 마. 나는 밀린 게 아니고 깎은 거야. 조금 달라. 그래서 이게 결혼식장에 가도 남성은 이렇게 좀 많이 훤한 분도 있고 여성은 그게 신혼이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어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 중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20대 후반이 올드미스였어요. 노처녀가 20대 후반이었다니까?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월정사에 어떤 터가 있는가 봐. 사람이 반응을 안 한다. 무슨 어디 네가 할 때만 해봐라 뭐 이런 정신 자세로 버티고 있네. 근데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가 첨예화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을 저는 어디로 평가를 하냐면 사실은 리모컨이 생기면서부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리모컨이 생기면서. 리모컨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가족이 그리고 TV가 거실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걸 돌리러 갈 수도 없고 가족이 전체가 보니까 보기 싫으면 지가 방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도 다 들려. 문제는 집 전체가 방음도 잘 안 돼서 다 들려. 그래서 안방에 있든지 거실에 있든지 TV는 한 대밖에 없고 돌릴 수도 없어. 여러 사람이 보는데 그걸 누가 가서 돌려 함부로. 그거 돌리는 건 아버지가 돌리지. 제일 대장이 돌리는 거야. 대장이 뭐 돌리라 하든지 시키든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돌리든지 직접. 쫄들은 돌리지도 못해. 여러분 때는 텔레비가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비유를 잘못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때는 상평통보 세대 아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리모컨이 나오고 난 뒤부터 사람이 자주 돌려요. 끝까지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재미없으면 그러니까 뭐 광고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샥샥샥 돌렸다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그런 짓 많이 했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재밌는 프로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TV 프로 중에서 정시에 시작하는 건 뉴스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정시에 안 해요. 앞에 광고를 무진장 때리지. 그래서 그게 한 7, 8분 먹을 때도 있고 좋은 프로는 재밌는 프로는 한 10분 먹어요. 10분.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정시에 시작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머리 굴리잖아. 그리고 리모컨 생기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뭘 하느냐면 그거 광고할 때 딴 데를 돌렸다가 그거 시작할 때쯤 싹 오고 이 짓을 하거든? 근데 또 이게 드라마라고 하는 게 또 다음에 이러면서 딱 넘어가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그때 딱 일이 전환이 되거든. 그때 이제 머리 잘못 굴려가지고 이렇게 리모컨 잘못 돌려놨다가 요 바가지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못 보는 거야. 뭐 김치로 싸대기를 때렸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돌려보니까 끝난 거야. 화해했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요즘 같으면 뭐 다시 보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이 생긴 뒤부터 진득한 게 떨어졌어요. 아니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예전에는 채널도 없었잖아요. 그냥
방송국이라면 뭐가 있었어? 그냥 MBC, KBS 1, 2, TBC 알면 진짜 또 오래된 사람이지, 그죠? TBC. 뭐 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다. 내가 진짜 오늘 보니까 내가 그걸 느껴지는데, TBC를 진짜 모르는 눈빛이야. 여러분 나이에 모르면요, 치매입니다. 그거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 다 TBC 알잖아. 그리고 뭐 나중에 교육방송 생기고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 그래서 뭐 볼 게 없었죠. 근데 이제 그게 케이블 채널 이렇게 되면서 다양하게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종편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파편화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G 시대가 되면서 뭐 LT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주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다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아 들어가서 봐요. 아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야, 참 묘하다. 예.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자기가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 그게 계속 옳은지 알아.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구독을 해놓으면 그 비슷한 것만 계속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들으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이 세상에 100% 맞고 100% 틀리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교통사고랑 똑같은 거다. 7대3, 8대2는 있어도 10대0은 없다. 물론 교통사고에도 10대0도 있어. 뭐 8대 중과실 뭐 이런 거 나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접촉사고 나봐.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나도 몇 프로 나옵니다. 그건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내가 면허가 없어도 그 정도는 안다. 내가 면허가 없어도 그 정도는 알아.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100% 잘못하고 100% 잘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쏠려가는 게, 내가 선택해서 보는 관점들 때문에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심화되고.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힘들어서 못 살아. 그리고 집안에도 그런 식으로 색깔들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런 색깔들이 달라도 그냥 서로 보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부분들은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화업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돈 거예요. 앞에 꽃으로 약을 한번 팔고 다시 돌아왔어.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단합도 잘하고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수백 년 걸쳐서 이루어 놓은 경제적 성과를 우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가 참 거지 같았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보릿고개가 있었고, 여러분 세대는 더 그렇겠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야 뭐 더 오죽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제일 높은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3일빌딩, 서울에 31층. 그게 한동안 계속 제일 높았던 건물이에요. 그게 63빌딩 나올 때까지 제일 높았던 건물이 3일빌딩이에요.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와우 아파트라고 아세요? 와우 아파트 사건 아세요? 아파트 그게 5층짜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아파트 새로 다 건설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름도 왜 와우라고 지었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됐잖아. 산풍 무너지듯이 이렇게 됐잖아. 그래갖고 아파트가 그냥 무덤이 됐지. 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가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게 70년대 얘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몰라요. 제가 기억이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고 다 들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하고 달라. 여러분은 다 겪었던 건데 기억을 못하는 거고, 저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약간 달라.
약간 달라. 우리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그렇게 시작이 돼서 전체가 다 가난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거를 몇십 년 만에 진짜 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고생한 겁니다. 진짜 고생하셔서 이만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한강의 기적이나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족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어.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도 없고요. 이번에도 이제 미얀마 뭐 이렇게 하고 아웅산 수치 그거 되게 웃기죠. 그 양반은 또 남편이랑 또 뭐 자식들은 또 외국 국적이야. 근데 그걸 내가 비판했거든요. 야, 저런 집단이 다 있노? 거기를 대표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왜 남편하고 자식은 또 영국 국적이고 뭐 이랬더니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때 그랬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생각해보면 그 박마리아 외국인이었잖아. 예? 아, 프란체스카요? 이승만 대통령 부인이? 아, 그래요? 박마리아 아니야? 아, 박마리아는 맞다. 이기붕. 내가 그때 한 존재 안 해. 내가 증명이 됐잖아. 나 그때 사람 아니라니까. 나 여러분들하고 나 88 올림픽도 내가 잘 안 봤어요. 내가 그때 볼까 말까 한 나이였었다니까.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좀 사가서 그래요. 제품은 그렇게까지 오래 안 됐습니다. 맞아. 박마리아는 이기붕. 근데 너무 잘하는데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렇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프란체스카 그런 것 같으네. 그렇게 네이버에서 본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렇게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낸 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나 이런 때 88 올림픽 너무 오래된 얘기다. 벌써 너무 오래됐네. 2002년 월드컵 때나 이런 때 보면 참 우리가 하나의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세상에 단합할 수 있는 민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단합을 했어요. 진짜 그거는 전 세계 지금 그 축구 아예 월드컵 그걸 기념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아예 따로 분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전 국민이 다 빨갱이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한번 뒤지게 빨갱이한테 당했는데 2010년에 그 빨간 거를 극복했다. 아니 그렇게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색에 대한 공포를 2002년 월드컵 때 극복했다. 완전히 씻어냈다. 그래서 빨간색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없고 그냥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다. 이렇게 예전에는 빨간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그거는 한국전쟁을 겪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 국민이 단합했다고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성균관대 박사과정인가 다니고 있었는데 야, 내가 그때 진짜 말도 못하겠다. 내가 그 모모 선생님인데 아니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왜 수업을 한대? 하고 학교를 갔다. 근데 성균관대가 해화동에 있어요. 이 인문대는 해화동이고 자연계는 수원에 있거든요. 해화동이 대학로고 거기가 다 모여가지고 그 불그랑만 뭐 어쩌고라 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깔려가지고 나만 역주행을 해야 돼.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리는데 그게 영감님이었었어. 그래서 월드컵이 그렇게 중요하니? 우리는 수업이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학원생의 특징이 선생님 맞습니다. 이렇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잔다르크나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투지가 없다고. 우리 비겁했어. 돌이켜보면 굉장히 비겁했어. 그러고 나서 거기서 지하철만 열리면 빨갱이들이 막 한 트럭씩 나오는데 난 지하철을 탈 수가 없었다. 지하철역 벽에 깔려서
그때 보면 그게 장관이죠. 그리고 그때 뭐 쓰레기도 잘 안 버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진짜 뭐 대단한 세상에 이런 어떻게 보면 선진적 민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져도 그래서 한국인이야말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이렇게 막 분열되고 그것도 외부적인 어떠한 대상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 구조를 겪는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화엄이야말로 이것들을 다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출한 어떠한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게 화엄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탄어스입니다. 탄어스님이 참 이게 대단한 게 제가 어저께가 대보름이었나? 어저께가 이제 탄원스님 제일이었는데 이 탄원스님께서 참 이렇게 교육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엄 사상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선하신 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시는 어른인데 이 어른의 대단한 게 뭐냐면 70년대면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좀 상태가 메롱이었었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해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도로에 그렇게 쓰레기통이 많았었고 그렇게 쓰레기통이 많은데 쓰레기통이 안 버려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길에다 버려.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은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에 가면 뭘 하냐면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보도블록에 껌을 띱니다. 그렇게 껌이 많았어. 바닥이 꼬뭇꼬뭇해. 진짜 바둑판 같아.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형편이 피기 시작했다라고 느낀 거는 언제냐면 88 올림픽을 할 때가 아니고 88 올림픽 확정됐을 때 서울 이래가지고 그게 확정됐을 때 그때쯤부터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86 아시안 게임 때 한번 서울에서는 다 정화했었습니다. 예, 그때. 지금은 아시안 게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우리나라가 치룬 제일 큰 행사였었어. 아시안 게임이. 지금은 뭐 부산 아시안 게임, 뭐 대구 아시안 게임 이런 거 하면 그 텔레비에 잘 나오지도 않아. 근데 86 아시안 게임은 국가적 행사였었어요. 야, 이게 진짜 신기한데? 86 아시안 게임을 모르는 난 네이버로 봤어. 난 네이버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88 올림픽 하면서 확 피는데 1970년대만 해도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근데 탄원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게 질 거다.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국 젊은 애들이 그때 젊은 애들이 이게 인물이 좋다.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가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참 BTS나 블랙핑크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어쩌는지 그 인물 좋다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뭐 대단해요.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골상이라고 아세요? 골상? 사람 상을 볼 때 저 사람이 복이 있는 상인지 덕이 있는 상인지 뭐 이렇게 할 때 뼈를 보는 거예요. 살을 보는 게 아니고 살은 이게 채워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라서 살 보는 거 아니에요. 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골 같은 게 참 대단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도할 거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 참 진짜 대단하죠. 이 어른이 새벽에 일어나시면 언제나 참선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경전을 번역하시고 그런 게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대가들은 이렇게 딱 세상을 보는 이런 안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쫄이냐 대가냐 차이지. 쫄들은 따라가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세상에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저렇게 오른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거기에 또 생각이 기가 막힌 사람들은 거기에 벌써 타가지고 벌써 끝났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안목들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건데
될 만한 정도에서 안목을 발휘했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더 잘 나갈 것 같아. 지금보다 더 대단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70년대 삼성을 보고 야, 이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될 거야. 이런 상상을 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0년대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은 그냥 소니 하청업체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뭐 이렇게 짝퉁 만들고 뭐 이런 회사 보듯이 그 정도 차이가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도 그랬었죠. 굉장히 찌리하고. 그런데 그거를 탄원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결국 다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종교인의 최고 덕목이 사실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지금 사회적 갈등들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불로 어쩌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 딱 미래 비전을 뭘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런 어른들이 사실 왕사나 국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그걸 딱 내다보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깃발들을 들고 지장보살이나 일왕보살처럼 자 나를 따라서 가자 뭐 이런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이제를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뒷북이나 치고 있는 거고 내가 그런 얘기는 한다. 우리나라에 로또가 생긴 뒤로 점쟁이는 다 죽었다. 점쟁이는 다 죽었다. 그렇게 용하면 뭐하러 점을 봐? 뭐하러 점을 봐? 그냥 로또를 사.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굳이 우리나라에서 안 사도 돼. 외국 가서 사면 수백억짜리도 있어요. 아니 번호만 맞추면 수백억이야. 그러면 자 유럽에서 몇 개 사고 미국 가서 사고 라스베가스가 사고 우리나라에서 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두세 바퀴만 돌면 조 단위로 올라갑니다. 야 그거 몇 명씩 와가지고 풀떡 먹어서 어떻게 모으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용하게 그런 걸 다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뭐 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로또를 해. 로또를 점 보지 말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신년에 이런 얘기 했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오만때만 거를 다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저를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사람은 진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하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쓸데없는 지식들, 단절될 지식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런 걸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점 보는 것도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떠들어 봤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동양철학가 출신이잖아. 그러면 또 이게 그게 안 어려워요. 인접 학문이거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 다 이런 연결 학문이에요. 연결 학문. 그러니까 김용옥 선생도 그 한의하고 하는 게 연결 학문이라서 그렇지. 김용옥 선생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공제로는 못 가죠.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다 인접 학문으로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나 뭐 그런 짓들을 했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뭐 음양 모임 이런 걸로 다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내가 진짜 점 보는 것도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배웠거든. 심심해서 어렸을 때 진짜 여러 가지 많이 했네. 명상법도 내가 한 100가지 배웠고 근데 점 보는 것도 진짜 수십 가지 배웠어. 왜냐면 다 틀려. 다 틀려 내용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가지고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점 보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용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 책이 안 맞는데 쥐는 책 한 권도 쓴 적도 없으면서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뭔 소리를 하느냐. 내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니까 가면 점 관련된 책이 따로 꽂혀 있는 데가 있어요. 불교면 불교 꽂혀 있는데 뭐 문학이면 문학 꽂혀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사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점 이렇게 난 모르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누구 거를 사냐면
제일 책을 많이 낸 사람. 그게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 사람 책이 한 10권 정도 있는 거예요. 점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한 바닥에 있을 정도는 아닌데, 점책이 한 3, 40권 이렇게 꽂혀 있으면 한 10권은 그 사람 책이다? 대가인 줄 알았잖아, 나. 대가. 근데 내가 그 사람 책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내가 볼 정도 수준에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딱 봤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이 제일 많던데 뭔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무릎을 쳤잖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점을 그렇게 잘 보면, 그 사람이 점을 그렇게 잘 보면 점을 보고 있겠지 책 쓸 시간이 있거든요? 책 써서 보는 돈보다 점 봐서 보는 돈이 더 많은데? 야, 책 쓸 정도면 한가하다는 거 아니오? 손님이 안 오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건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다. 참 이게 진귀하지. 그렇게 해서 이게 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점수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본 바로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한나라 때도 나와.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데도 나와. 이게 며느리를 보는데, 황제가 며느리를 보는데, 며느리를 보는데 이제 궁합 아시죠? 들어봤죠? 궁합 그냥 상식적인 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도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상식적인 것만 가르쳐 드리면, 뭐 겉궁합, 속궁합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겉궁합은 띠로 보는 거고, 속궁합은 그 이제 생일까지 넣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궁합이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 속궁합이 그거 아니야. 겉궁합은 그냥 띠만 가지고 이렇게 띠가 잘 맞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4살 터울이면 뭐 궁합도 안 본다. 그거 겉궁합. 근데 그렇게 하면 혈액형 가지고 뭐 누가 어때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몇 개 안 돼요. 이게 개수가 얼마 없잖아. 띠만 가지고 보면. 그리고 같은 띠면 다 비슷한 성격이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일까지 넣으면 연, 월, 일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전 지구에 이렇게 많은데 그게 뭐 다 중복되지 특수하게 되겠어요? 뭐 지문처럼 다 일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합이라고 하는 게 속궁합이 일단 그거 아니다 라는 정도만 그냥 기억해 두세요.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을 했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라는 게 그게 이제 궁합, 옛날에도 궁합을 많이 보니까, 왜냐면 이게 워낙 큰 일이니까 안 맞으면 왕가도 피곤해요. 그래서 황제가 점을 봤더니 점쟁이들 여럿을 불렀더니 한 놈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놈은 좋다 하고 한 놈은 나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달러. 그러니까 야, 이거 구라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지금 사람 같아서는. 근데 그때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점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이런 거는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는 오행가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오행으로 보는 점으로 이제 채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역사서에 다 나온다고. 그래서 뭐 일치돼서 나오는 점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기쁨을 삼는다. 그 다음에 교훈을 삼는다. 이런 정신으로 하면 점이 참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좋은 게 나오면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조심해서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쁜 게 나오면 내가 나쁘니까 이거를 조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보겠다 이런 정신 자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 걸 의리역이라고 그래요. 의리역. 그리고 점에 맹신해가지고 그게 진짜 맞을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상수역이라고 해요. 상수역. 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훈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 그런 거는 일단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때 이 어른이 어떤 선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딱 하시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체가 하나로 화합해야 된다. 그게 이제 화엄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양반이 동양학이 뭐냐면 유불도, 이 어른은 유불선이라고 씁니다. 꼭
예전에는 유불선이라고 많이 썼고 지금은 유불도라고 써요. 그것도 시대마다 이름들이 좀씩 다르다. 쓰는 용어들이 어디든 다 그래요. 혹시 아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아세요?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잖아.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이잖아. 근데 왜 대한불교인 줄 아세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대한이라고 더 많이 썼었어요. 그 뒤부터는 한국이라고 더 많이 씁니다.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아마 한국불교 조계종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중에서 네 개를 다 하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줄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해방된 뒤부터 한 80년대까지는 대한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그 노래가 뭐죠? 애국가요? 맞네. 대한 뉴스가 아니고 대한 니우스. 대한 니우스. 그거 극장 가서 봤는데 대한 니우스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보지는 않았지. 나는 네이버에서 찾아본 사람이고 나 네이버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대한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고 지금은 한국이나 대한이라는 용어 잘 안 씁니다. 대한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도 쓸 때마다 바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뭐 이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는 자자 들어가는 이름 많았잖아요. 네, 아약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자, 명자, 순자,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영부인 이름도 자였잖아, 그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 다 그게 시대마다 이름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 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르는 이제 유불선 이래서 유교, 그 다음에 불교의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적인 거라든지 도가적인 거라든지, 그러니까 장자, 이어는 이제 보통 장자의 대가입니다. 화엄 사상 그 다음에 장자 이 두 개가 이어른의 교학 체제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이제 주역. 장자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탄원 스님께서 장자 강의를 딱 하니까 양주동 선생이 장자가 다시 와도 저렇게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재주가 참 많은 어른이거든요. 뭐 천재적인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로 동아시아의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강력한 힘이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대에도 동아시아적인 것들을 재해석해낼 수 있느냐? 사실 그게 화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선진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3만 불은 넘었고 얼마 전에 그거 아세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이태리를 능가하면서 이태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졌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네. 이태리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태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졌다니까 우리가 한 3만 3천 정도 찍었다가 이제 꼬라박기 시작해서 3만 2천, 3만 1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잘해서 된 건 아니고 이태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태리는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뭐 삼성, LG, 우리는 뭐 현대 이런 식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태리는 가보시면 알아. 이태리 가보시면 알아. 야 진짜 관광이구나. 얘네는 그리스, 이태리는 진짜 관광이야. 가보면.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로 싹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꼬꾸라지겠지. 이렇게 경제가 꼬꾸라지겠지. 그래서 걔네가 땅을 파고 박연폭포처럼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고 있다가 우리도 꼬꾸라졌지만 우리는 좀 덜 꼬꾸라졌고 걔네는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수직 강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드디어 이태리를 이겼다. 뭐 이런 좋은 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왜? 특수하게 내세울 수 있는 문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하고 비교해서 조금 뭐 그럴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요타 같은 데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떤 방식을 썼냐면 가부키라고 아세요? 일본의 가부키? 가부키 공연? 허옇게 달걀 귀신 같이 이렇게 색칠하고 나오는 거 있어요. 얼굴이 없어져. 그냥 달걀 귀신 같아. 아, 누가 남더러 살쪄서 달걀 귀신 같다던데. 씨, 달걀 아니면 타조알이야, 타조알. 그런데 그 가부키 뭐 이런 걸로 해서 문화적인 문화력을 걔네는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물건만 팔고 있는 거지. 이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한 방에 가거든. 한 방에 가거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세물 핸딩턴 같은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동아시아에는 두 개의 문명권이 있다. 그게 중국 문명권, 그 다음에 일본 문명권이에요.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일본이 문명권이야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일본은 우리나라 똘마니에서 우리한테 문화를 이렇게 받아가는 왕인 아집기 뭐 이런 것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잖아. 천장을 가르쳐주고 저거 문자도 모르는 것들 저 미개한 훈도시 그 빤스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것들한테 문자를 가르쳐준 게 우리 조상들인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일본은 문화로 봐. 문화로. 우리는 그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선진국의 개념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거기서 문화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태리가 우리보다 못 삽니다. 그래도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받잖아? 그러면 로마나 이태리 써 있으면 좋아. 파리, 프랑스 이런 거 써 있으면 좋고 차이나 인디아 이런 거 써 있으면 어디 못 갖고 나간다. 그런 거는 한 두어 번 하다가 이상하게 그 명품은 좀 비싼 거는 좀 낡아도 써. 근데 싼 거는 좀 낡잖아요? 바로 버린다. 바로 버려. 그래서 아직도 아마 로마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 힘.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타마 스님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어른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이 동양학기라는 것을 화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울러서 전체가 하나의 또 다른 어떠한 관점, 그 다음에 그것을 융합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고지신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거를 그냥 단순히 새롭게가 아니고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재해석을 해내는 문화죠. 그래서 이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그 시절에 했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도 없어. 진짜 찌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제 타노 스님 말씀하시면 대부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진다 이런 얘기, 그것도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은 영국도 이겼어. 미국이 져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독립했잖아요. 영국으로 독립해서 미국이 나온 거잖아요. 독립전쟁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1차 대전도 다 승리한 거고, 미국이 아니었으면 2차 대전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할 때 베트남에서 손 털고 나올 거다. 이게 그 말씀하시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나는 그거 입에 못 낸다. 왜? 틀릴까봐. 틀리면 무슨 개망신이요. 그러니까 뭔가 당신은 보는 딱 이런 안목이 있는 거야. 이게 선적 영지라고 그래요. 선적 영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이게 딱 통찰력이지. 너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그리고 전에 제가 이 교구장 스님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주의 스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태우 대통령이 월정사에 오셨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 몰라요. 모르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분들 계셨었어요. 한때 물태우라고 우리가 했었던.
그런 어른이 있었어요. 성격 좋은 그런.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오셔서 노태우 대통령이 최대 어떻게 보면 업적이 북방 외교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커올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해소했다면 한 단계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이 북방 외교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러시아라든지 안 그러면 뭐 중국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을 했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그 북방 외교를 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어른들이 그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었었어요. 겪은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도 역사학, 제가 역사 교육 이런 걸 해서 그러는데 그런 역사학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겪은 사람이 있으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하고 우리가 한국 전쟁을 했다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데 그때 겪었거나 그때 내 가족 중에 누구를 잃은 사람, 쉽게 말해서 북한군한테 잃은 사람, 그거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대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당해봤어. 이러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불공대천의 원수라는 거지. 같은 하늘을 이고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과서에 북한군은 늑대로 그려져 있었어. 사파에 늑대로 그려져 있었어. 김일성은 돼지. 지금 생각해보면 더럽게 유치해.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늑대거나 돼지로 그려놓고 계속하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죽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 얘는 같은 사람이 형상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쟤는 늑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도 나는 죄의식이 별로 안 생겨. 그런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교육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나 뭐 이런 게임이나 이런 데 여러분 자녀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게임 같은 데서 사람같이 생겼는데 좀비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방어 기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결단한 거는 굉장히 힘든 결단이었는데 그걸 당신이 결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탄원스님. 탄원스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이제 북방 시대가 열릴 것이다. 북방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일본 골로 간다. 그러더니 일본이 저렇게 골로 가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이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올지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은 나쁜 놈이었지 센 놈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차하면 한따까리 하지 뭐 이런 정도까지도 머리가 커진 거야. 그게 재작년 때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 반일 감정 일어나가지고 불매운동 할 때 그때도 보면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정신 자세가 있어. 아니 진짜. 그래서 유니클로 같은 데도 다 지금 뭐 매장을 철수하네 어쩌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맞다. 저 어렸을 때는 90년대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싫어할 뿐이지 코끼리 밥솥 사오라고 하던 게 여러분 어렸을 때요. 나 어렸을 때는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일본은 나쁜 놈이지만 일본에 갔다 온다 그러면 야 코끼리 밥솥 사왔냐? 이러던 시절이야. 이게 진짜 이율배반적이지. 그리고 집에 소니 TV나 이런 게 있으면 소니 전축. 그때는 또 오디오하고도 안 했다. 전축이다. 전축. 그치? 그런 거 소니 거 있으면 잘 사는 집이야. 저놈이 매국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왠지 눌려. 기가 눌려. 그러던 시절이.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된다는 걸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 그 시절에. 우리가 진짜 박정희 대통령 때 오징어 잡고 다람쥐 잡아가지고 꼬리 수출하고 이랬었어요. 아세요?
머리 밀어가지고 가발 수출하고 오징어를 수출하는데 오징어가 잘 안 잡히니까 돌 넣었었어. 그때 돌. 중국에서 뭐 호두에다가 돌 넣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런 거 했었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생선이나 이런 데다가 물 먹이고 고기에도 물 먹이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무게 늘리고 이런 짓들을 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욕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람쥐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만 수출할 것도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람쥐를 다 잡아가지고 다람쥐 C급 했지. 진짜라니까. 내 말이 안 믿기면 저 전나무 숲에 가 다람쥐한테 물어봐. 너네 조상들이 당한 그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했었어. 진짜 뭐 수출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미국이 그때 받아줬었어.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우리가 군대를 파병하고 대신 싸워줬잖아.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도 걔네가 폐기 처분에도 받아줬다는 거야.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근데 그러던 시절에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비전을 제시하고, 저는 종교인의 덕목이 이런 비전 제시, 그 다음에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몽,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른이 없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슬프다. 어떻게 보면 다 어른이고 어떻게 보면 어른이 없어.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런 탄호 스님 안타깝죠. 탄호 스님이 부재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른이 그리워지지. 그리고 이 어른이 그럼 당신이 수행하고 이랬으면 진짜 잘하셨을 건데, 수행도 하셨지만 당신이 평생 업으로 삼은 게 이제 경전 번역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자 쓰다, 그 전에 한자 쓰다가 일본말 쓰다가 넘어오면서 한글 전용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한글 전용하고 일본은 한글 전용은 아니고 국한문 혼용이잖아요. 걔네는 그냥 지네 나라 말하고 한문하고 이렇게 섞어 쓰잖아요. 우리는 한글 전용이 되는 게 중간에 일본말을 써서 그래요. 한글이 없어졌어. 한자도 안 쓰고 일본말을 썼던 시절이 있어서 막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글로 전용이 되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는 커질 수 있었던 이유고, 불교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한글 전용이. 왜? 우리는 한자를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 한자로부터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못 벗어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야심경을 한 10년 전에 이게 번역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방금 하신 그 반야심경이 이제 조계종 교육원에서 한 10년 정도 전에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더 웃긴 거, 번역을 했는데 모르는 건 똑같아요. 무슨 이런 번역이 있나 싶어. 왜냐하면 한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걸 뭐 농담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 의식문 중에서 진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이에요.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은 들으면 들려. 근데 반야심경은,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반야심경은 번역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번역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번역해도 이건 안 된다. 지금같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야심경을 번역해서 뭐가 바뀌었느냐,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는 건 똑같고 그냥 예불 시간만 길어졌다. 예불 시간만 길어졌다.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자를 가지고 계속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깨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문하고 맞춰보잖아? 50%는 지어낸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거 맞춰보면 50%는 지어내. 50% 이상 지어냈어요. 왜냐하면 번역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말을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미를 옮긴다는 중심으로 가는 게 진짜 완전한 번역이에요.
예전에 그 고스트 우리 사랑과 영혼 이렇게 영화 제목 하니까 사랑과 영혼이었잖아. 아 이거 나 큰일 났다. 비유를 들어도 너무 옛날 비유를 자꾸 든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어른 같은 경우가 그 한글이 갑자기 되니까 불교가 너무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문을 많이 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어른이 내가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해서 이걸 다 번역해 보겠다. 기본 스님들이 배우는 모든 교재를 다 번역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당신 원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위대한 사람은 원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른 이거 책 출판할 때도 그 화엄경 혹시 그거 아세요? 당신이 제일 이제 역점을 두고 번역한 게 신화엄경 합론이라고. 그게 어떤 책이냐면 80권 화엄경에다가 150권짜리 청량 소초가 있어요. 청량 진관 스님의 소하고 초 이렇게 150권이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40권짜리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이라고 있어요. 그걸 다 꺼내가지고 한 거거든. 그래서 그 작업이 엄청 큰데 그걸 누구 때문에 하게 된 거냐면 예전에 하남 스님 계실 때 하남 스님이 그런 걸 가르치면서 네가 좀 나중에 번역해봐라. 자네가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촉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어른이 당신 스승님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걸 다 했다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손으로 쓸 때예요. 그래서 뭐 경비통이 생겼다는 그럴 수 있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17년 동안 그런 걸 하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쓴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어른 이거 나중에 출판할 때 보면 가슴 아프다고. 그때만 해도 책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저도 책을 많이 만들어 봤지만 지금은 책 만드는 게 쉬운 시절이고 예전에는 책 하나 만드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진짜. 아무개네 집에 책 낸 사람이 있다더라. 그게 가문의 영광이야. 지금 우리 같은 사람도 한 50권 이상 냈어요. 만들었어. 책 만드는 게 일가 아니야. 이제는. 지금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그때는 막 조판하고 이런 비용도 엄청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신이 다 감당을 해서 했대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박복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번역을 했는데 책 만들 돈도 없어서 이거를 내가 대출을 받고 뭐 화주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한다고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당신이 인터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있어서 그나마 한국 불교가 지금 그리고 이어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정한 혁명은 정신혁명이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육을 바로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 말씀도 딱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이 뭐 자원도 없고 특별한 게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높은 교육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뭐가 있어? 개뿔이 가진 거 깔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주변에 다 또라이들밖에 없고. 중국이 만만하길 하나, 뭐 그렇다고 러시아가 만만하나, 일본이 만만하나, 그리고 또 위에 있는 또 젊은 사람이 만만하나, 아이고 씨만 5만 때만 만만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어른이 이 절에 계셨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지금 해제 때니까. 저 위에 방산굴에 주석을 하셨어요. 그 이통현 장자가 계셨던 데가 방산굴이어서 그 방산이었어, 방산.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이름을 방산굴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한번 참배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로다가 다 조화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개별성들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지금같이 코로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적 갈등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걸 이야기했던 분이 탄원 스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할 말이 있어. 중요한 말이 있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 책이 필요하신 분은 책을 살 수 있다면 이게 16,500원인데 계산하기 쉽게 15,000원에 사인을 해줍니다. 사인을 해줍니다. 저 구석에서. 여기서는 안 할 거야. 앞에서 하는 거는 안 맞는 거고, 부처님 앞에서 하는 건 안 맞는 거고, 구석에서. 내가 몇 권 갖다 놓았겠어요. 저 아까 그 정무소 직원분한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런 훌륭한 어른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오대산 월정사가 이런 어른이 꾸민 절이라더라. 그리고 이게 노안용 주판이라고 그래서 노안용 편지가 글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화 선생님 글씨 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넣어놨어요. 편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어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해서 한화 선생님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재작년에 박사 논문도 나오고 그 문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훌륭한 분이 박사 논문을 만들어 주셔서 참 이 오대산 월정사 입장에서는 고맙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읽힐 수 있는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없어. 그래서 민족 사장님이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화 선생님 제1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서 주변에도 좀 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